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우리 오늘은 이렇게 공주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계시네요. 그죠? 네, 뒤에서 우리 목사님 비웃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아마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제는 좀 집회였어라 제가 질문을 좀 받지 않았고 그냥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오늘은 좀 세미나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약간 우리가 질문을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또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 네, 제가 강의를 메타버스 강의를 좀 오늘 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12시에 딱 마칠 거예요. 제가 그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면 딱 맞춰서 하는데, 제가 거의 1분도 안 틀리고 거의 마치거든요. 그래서 반별할 때도 10시 되면 거의 정확하게 마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요. 뭐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길게 한 곳은 다음에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했기 때문에 좀 남겨놔야 다음에 또 투비 컨티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강사비도 안 주는데 길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네, 네. 우리 청년 재밌어요? 네. 어제 그 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글쓰기를 하면 좋은가, 어떻게 자료를 참고하면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책은 일단은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보면 좋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책을 어떻게 봤냐면 전공 과목만 봤어요. 그걸 우리는 I형 리더형이라 그래요. I형 리딩형. 그게 뭐냐면 나에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I.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청년이군요. 저기 청년인 줄 알고 여기 있었어요. 네네. 여기서 비웃고 있었군요. 예. 근데 우리 전사님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22살? 24살. 네. 여기는 21살? 예. 누님이시네. 네네. 언니시네. 예. 그렇게 안 보여요.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코로나 끝나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 어려 보여요. 예전에는 I형 리딩이라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것만 읽어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하던 내가 예술의 분야만 하면 되는데, 시대가 이제 오면서 H 리딩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술을 하는데 음악을 좀 알아야 돼. 음악을 하는데 컴퓨터를 좀 알아야 돼.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좀 알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분야와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는 H형 리딩이 굉장히 좋은 리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X형 리딩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나랑 관련 없는 것을 마구잡이로 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관련 있는 걸 읽게 돼 있어요. 일단은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참고해야 되겠죠. 신앙서적이나 주석을 참고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나랑 관련 없는 책들을 의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책을 2권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존 스토트의 책이고요. 네, 그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관한 주석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기업은 브랜딩이다. 제가 무슨 기업을 하겠어요. 제가 무슨 뭐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기업은 브랜딩이다라는 책이 목회적으로 주는 인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설교할 때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깊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X형 리딩을 하면 좋다. 그리고 글쓰기는 사실은 이제 따로 사실 세미나를 우리가 글쓰기나 독서를 하면 좋은데, 글쓰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영 박사인데 이론만 공부하고 수영장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간 수영 박사가 수영을 잘할 것인가, 아니면 수영의 이론은 하나도 모르는데 매일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할 것인가. 누가 잘할 것 같아요? A, B. B가 잘하겠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잘하게 돼요. 이론은 잘 몰라도 경험을 하다 보면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 저병은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저병까지 다 배웠거든요. 예, 지금은 접혀지지가 않는데 저병까지 다 배웠는데 이 수영장에서 듣는 이야기 그리고 이론을 보면 그게 내게 되는데 이론만 갖고 있으면 절대 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글쓰기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글을 매일 쓰면 돼.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글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쓸데없이 많이 써요.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12시간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SNS 하지 않고 미디어를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책을 보려고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중독자가 되어서 경험자로 강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보통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인 척하고 의사가 환자인 척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 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12시간은 아침에 7시에 딱 멈췄으면 저녁 7시 9시에 멈추면 저녁 9시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 9시 이후에 글을 올려요. 그래서 그냥 폭풍 글을 올리죠. 예. 원래 중독자는 참았다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꿈꾸는 것들을 그냥 막 위에 올려요. 근데 글쓰기는 많이 쓴 사람이 글이 나중에 다듬어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글을 올렸을 때는 제 친한 목회자가 목사님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글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버릇없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글이 좀 깔끔하게 읽혀지더라. 근데 제가 그 SNS에 글 쓰는 것이 지금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지저분하고 이 사람 무슨 소린가 모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은 저는 SNS에 글을 올릴 때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맞춤법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뭘 자꾸 틀리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예전의 글쓰기 방식과 지금의 철자나 단어 이런 것들이 오탈자가 옛날하고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맞췄습니다를 하는데 이걸 아는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천국에 가야 될 뿐이고 이제 요즘 사람은 맞췄습니다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읍니다가 맞는 표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습니다로 바뀌었는데도 맞춤법을 검사를 안 하면 그냥 여전히 읍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한 예지 정말 많은 그 용례들이 이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도 있고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센 발음을 하지 않고 표기가 이제는 일반적인 표준 표기가 부드러운 표기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많이 쓰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열을 받는 것 그렇게 하면 글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래서 글을 잘 쓴다라는 거는 글을 많이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재료가 신선해야 된다. 재료가 신선하면 국을 끓여도 신선하고 그거를 볶아도 신선한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그 음식들 재료들을 갖고 요리를 하면 뷔페집의 요리들이 그러죠. 이게 노르웨이에서 왔는지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정체를 모를 것들이 뷔페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뷔페를 많이 다니면 인간의 몸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단품으로 파는 거는 그 단품이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맛집의 재료가 신선한 이유가 계속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니까 신선한 것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손님이 안 오면 일주일 전에 거를 꺼내다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신선할 수가 없죠.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면 뭐예요? 신선도가 완전 저렴한데, 그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은 기다려서 먹는 이유가 재료가 신선하다. 그리고 거기에 맛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도 맛깔나게 하려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올려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20년 전에 경험한 건데요. 그러면 벌써 20년 전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인간은 구석기의 인간인가?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내가 어저께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 아세요? 전 좀 알아요.
그러면 저 인간이 뭔 시골 사람이 뭔 메타버스를 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사모님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보 그렇게 발음이 후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서울 사람인데 대전 와서 이렇게 망가졌네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설교 때 하는 거예요. 간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식하구나. 발음이 이렇게 후지구나. 하지만 우리는 한 부부로서 서로 신나게 맛있는 걸 먹는다.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 이게 신선한데 20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뭐 이걸 아세요? 그러는데 막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별로 좋은 재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 묵상도 마찬가지. 저도 묵상을 쓰지만 항상 글쓰기나 어떠한 설교 때는 책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너무 책으로 도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책으로 도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으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 책이 한두 권 정도 꼭 들어가면 좋고, 그다음에 명제적인 문장, 아주 명문장을 하나씩은 꼭 집어넣으면 좋고, 명언이라든가 속담이나 이런 거를 글쓰기에 넣으면 좋고, 그다음에 나의 에피소드를 넣는 게 글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 들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뻐 보였다. 그 자매님은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고 조언해 드렸다. 이렇게 나의 경험담을 얘기해야 이 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곳곳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좋은 설교, 좋은 글쓰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쪽으로 성경으로 열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처음부터 듣지 않고 그냥 닫아버려요. 저 인간 설교는 내가 도저히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딱 들으면 3초, 10초 안에 다 알아요. 저 설교자는 들을 게 있다.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자 설교 요한복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넌 그거 봐라 나는 핸드폰 볼게 그러면서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설교자에게는 6대 4, 5대 5 설교를 해라. 이게 뭐냐면 5는 그냥 세상의 이야기, 책 이야기, 그냥 친구들 게임 이야기 하다가 성경 이야기 갔다가 다시 친구들 이야기 갔다 5대 5 정도로 하면 좋고, 아니면 6대 4도 좋아요. 그냥 친구들 좋아하는 이야기.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설교할 때는 저는 방구 얘기를 많이 해요. 방구 꼈니? 엄마 방구 낀 거 들어봤어? 아빠 방구 낀 거 오늘도 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네, 지금도 끼고 있어요, 이 친구. 저도 끼고 싶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죄인들이야. 그렇지? 그 냄새가 어때? 너무 지독해요. 그래, 네 죄가 그런 냄새야. 죄 짓기 싫어요. 그렇지,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치원 아이를 놓고 죄에 대해서 알아? 너네 섭리에 대해서 알아? 심판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전도사님을 심판하고 싶네요. 막 이렇게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분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은 6대 4. 근데 너무 아이들한테 맞추려고 뭐 8대 2. 그래서 그냥 쓰레기 얘기하다가 성경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쓰레기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분들이 또 쓰레기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청년들은 저는 약간 7대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청년들도 6대 4도 좋고 5대 5도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들리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진행해야지. 근데 어른들은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어른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성경 이야기를 얘기해도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 얼굴도 귀여우신데 괜찮네. 어른들은 다 받아주는데 이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 아이들은요 날카로워요.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이렇게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들에겐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글쓰기 진짜 짜증나. 저거 찢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설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구로 똥으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떠드는 애들은 똥을 한 사발 드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깔깔 웃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이야기지만 지금은 소통의 시대예요. 소통의 시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면 그분이 그냥 안 들어와 버려요. 예. 근데 조금이라도 답을 하고 같이 하면은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설교 때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세미나니까 오전 시간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제 특강을 좀 제가 하고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목회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목회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저 유튜브로도 이게 잡히나요? 잘 보이나요? 네네, 딱 잡혀요? 예, 좋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안 봐도 되는 분들이에요. 예, 예, 대부분. 예. 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이게 최용욱 씨가 책을 쓰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라디오 청취자 5천만 명을 모으는데 38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TV의 구독자를 모으는데 13년이 5천만 명을 모으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를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가상 공간에 사람을 모으는 데는 5천만 명이 아니라 몇 억의 수십억의 사람을 모으는 데는 2,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이라는 인구를 모으는데 38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런데 5천만 명을 구독자를 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방송도 하고 뭘 판매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한 사이트에 한 가상 공간에 제페토라는 공간에는 3억 명의 사람들이 이상이 거기 들어와 있고 로블록스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2억 명의 사람들이 그냥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나눔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가상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 소설이 나와요. 가상 소설인데 이게 1992년에 나왔는데요. 약 30년 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영화가? 안 되죠.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이 메타버스를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매트릭스를 보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를 못했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999년에 나왔거든요. 그때에 이미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조선시대에 가갖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핸드폰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1999년에 매트릭스의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를 얘기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1992년에 이 스노우 크래시가 낮에는 그냥 피자 배달원인데 이 사람이 밤에는 해커예요. 가상세계에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거를 기업의 이 창업자들은 이거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걸 구현해 낸 게 구글 어스라는 지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걸 이 세르게이 브린이 이 책을 읽고 우리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굉장히 16년, 17년 전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어스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될까? 근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돼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되는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우리나라의 94.4%가 카카오톡을 써요. 네. 근데 그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문자가 한 건당 옛날에는 50원 이렇게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자매님에게만 문자를 드렸어요. 왜? 50원이 나가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50원을 줄 수 있는 여자에게만 문자를 주고 문자를 주고 싶어도 그냥 만나서 얘기하지 하고 안 줘요,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밤 10시가 됐는데 문자가 왔다.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왜? 50원을 투자한다는 건 누가 50원을 줘요? 교육자한테 누가 문자를 50원 주고 보내요? 안 보내거든요.
그 시절에 카톡이 무료로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이거 뭐야? 근데 지금은 카카오톡이 건들지 않는 사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뱅크가 있죠. 카카오톡으로 뭐예요? 지금은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장악을 해서 언론까지 장악을 했죠. 택시 그걸로 장악을 했죠. 그 택시 여기 대전에 택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카카오톡에서 갑자기 연수를 한다고 택시 하시는 분들 회사 사람들 보내달라 그래서 자기가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예수님 믿고 착해지자 그래서 그걸 그냥 눈 감고 가줬대요. 갔더니 카카오톡에서 돈을 10만 원씩 주더래요. 세미나 한다고 그랬는데 돈을 왜 나한테 줘? 그러더니 그 400명이 그 당시에 모였는데 교육을 하면서 이러더래요. 여러분이 여기 카카오톡에 택시로 가입을 하면 콜이 올 겁니다. 그 콜이 오면 여러분에게 1순위로 쏴줍니다. 그래 뭐 쏴주면 뭐 그래서 뭐 그랬는데 갑자기 있는데 콜이 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택시가 이게 대전역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5,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 사람 있나 찾아다녔는데 이걸 딱 하면서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사람을 딱 내려줬는데 100m 앞에 콜이 또 잡히고 이 사람을 반대로 갔는데 콜이 잡히고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그냥 공차로 다니지가 않고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데 저쪽에 다른 택시들이 야 나는 1시간 기다려서 한 군데 가는데 얘는 가는 곳마다 계속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가입을 그러니까 가입비를 내세요 하면서 이 세상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료인데 가입비를 내면서 몇 프로씩 뛰어가잖아요. 근데 몇 프로씩 뛰어가도 내가 1시간 기다려서 한 건 하느니 1시간 동안 10건을 하느니 뭘 하겠어요. 이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상세계, 이 메타버스의 세상을 알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가 우리나라 기업의 9위예요. 8위가 어디냐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근데 현대자동차 다음 9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커진 거죠. 이제 앞으로 5위, 4위, 3위, 1위까지 갈 수 있는 게 카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퀴즈를 내면 카카오가 안 하는 사업 얘기하면 맞추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예요. 구글 어스도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왜 만들어? 그런데 구글 어스에 이걸 갖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앱이 있어요. 구글 어스에 이걸 배경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이 아니라 이 가상세계의 땅을 판매하는데 강남의 땅이 초창기에 8만 원에 팔렸어요. 강남의 땅이. 근데 그게 지금 얼마로 됐냐면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나중에 그러면 구글 어스에 여러분이 한강에 다리가 많이 있거든요. 한강에 다리가 쭉 있잖아요. 그 다리를 여러분이 다리만 사는 거예요. 다리만. 그래서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1원씩만 받는다 생각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안에 되죠. 왜요? 가상세계도 똑같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럼 건너가면 지금 우리 통행료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통행료를 비싸게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1원씩만 받을래? 그러면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상세계, 지금 현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건너가면 여러분은 통장에 1원씩 계속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노우 크래시를 보고 세르게이 브린이 야 지도를 만들자, 가상 지도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뽑아내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에 린든 랩이라는 사람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 세계를 열어요. 이게 바로 여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토로 만든 건데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아파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유명하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은 제 2의 인생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만들고 싶고 얼굴을 꾸미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1도 없어. 근데 세컨드 라이프에 가면 친구를 만들 수 있어. 내 얼굴을 미스 코리아로처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바디빌더처럼 몸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나라는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해서 세컨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만족감이 없는데 거기서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노우 크래시의 딱 책을 읽고 우와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 CEO들은
그냥 영화를 보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튜버 중에서 1위에서 10위까지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나 봤더니 세컨드 라이프나 어떤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상의 이야기를 그거를 캡처를 해서 영상으로 캡처를 해서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냐면 한 아이가 10살 정도 될까? 12살 정도 될까? 걔가 그 가상세계에서 하는 거를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아이가 혼자서 한 달에 버는 게 10억, 100억인 거예요. 한 달 버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거기서 노는 건데 어떻게 노나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한 영상만 해도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109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의 세상에서는 그게 내가 뭐 놀고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닌데 가상세계에서 내가 놀고 있는 걸 캡처해서 올리기만 해도 팔로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신발을 파는데 가상세계에서 신발을 파는 거예요. 근데 몇 켤레를 팔았냐면 500만 켤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500만 켤레를 여기다가 자판을 깔아놓고 판매를 해보세요. 물량을 다 500만 켤레를 여기다가 하고 자 골라 해서 500만 켤레를 나르는데 직원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데 가상세계에서 딱 하나 상품 올려놓고 사세요 그랬더니 500만 켤레. 그럼 삽니다 클릭하면 집 앞으로 도어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상세계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자, 메타버스의 김상균 교수님이 메타버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는 4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영역을 알고 우리가 목회적으로 또 내가 사업을 하던 인생을 살면서 이 4가지 영역에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드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라는 건데요. 증강현실이라는 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으로 물체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놓고 보면 물체가 예전의 물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증강현실인데요. 이런 거. 그냥 땅인데 그 땅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롭게 땅을 조명하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포켓몬 여러분 아시죠? 그냥 건물인데 거기에 포켓몬이라는 게 출연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포켓몬을 얻어올 수도 있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켓몬이 사라졌다가 2020년도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속초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초에 모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포켓몬이 모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게임이거든요. 세계적인 게임. 어떤 사람은 세계에 있는 모든 포켓몬을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포켓몬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영상으로 올리고 그걸 하니까 이게 또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든 나라를 다 여행 가서 그거 하는 것을 올리고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서 좋겠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런 현실은 아닌데 가상현실인데 그게 진짜 현실인 것처럼 증강된 현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증강현실의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의 기계장치를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글 아시죠? 네, 이 고글이 되게 무거워요 사실은. 근데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이걸 가볍게 만들어서 옛날에 이게 되게 비쌌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 페북에서 지금 399불에 모십니다. 제가 뭐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가격이 저렴화되면서 이 마크 주커버거가 페북이라는 건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는 2D예요, 2D. 그러니까 유튜브는 2D예요, 2D. 저는 말하고 저기선 그냥 보기만 하고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이 증강현실의 고글을 쓰면 사람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공이 오는 것을 느끼고 피하고 복싱을 할 수 있고 바둑을 둘 수 있고 뭔가를 실제적인 현실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주커버거는 2014년에 2조 4천억 원을 이 고글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집에 한 3조 정도 있으니까 2조 한다 그러니까 감흥이 없죠? 예, 우리 자매님 집에 아버님
돈이 한 3조 정도 되니까 하늘의 모든 돈이 다 아버님 거니까 2조 4천억 원, 뭐 그 정도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엄청난 걸 왜 투자했을까? 마크 주크버그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로 페북에 하루에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람이 15억이에요. 이 15억의 사람들을 고글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로 2D 세상이 아니라 이미 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이미 증강현실을 알고 거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참 기업하는 사람들은 빨라요. 나이키 벌써 500만 켤레를 거기서 팔았죠. 구찌, 루이비통 이게 다 가상세계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클릭해서 그걸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가상현실은 뭐냐면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이런 건물들에서 딱 고글을 쓰면서 여기다가 길을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이점은 뭐냐면 게으른 뇌가 더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글을 쓰면 뇌가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더 이 받아들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0.004, 0.5% 정도만 반응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쓰면 훨씬 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뇌는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뇌는 몇 프로 못 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로 보여주면 뇌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쓸 수 있냐면 포켓몬 할 때도 VR, AR도 있는데 AR 글래스라는 건 뭐냐면 안경, 우리 사모님 안경 쓰셨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안경이잖아요. 근데 이 안경에서 나는 성경을 읽고 싶어.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성경이 띄어지는 거예요. 자, 나는 내비로 쓰고 싶어. 그러면 안경을 쓰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안경 앞에 뭐예요? 지도가 펼쳐지고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4년에 구글에서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단종이 된 이유가 있는데 이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극장에 갔는데 이 AR 글래스를 딱 끼니까 영화가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내가 녹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이거 인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이거 저작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635불에 팔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샀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번역기를 여기다가 딱 띄워놓으면 자, 칠판에 한글인데 나 영어로 읽고 싶어. 번역기로 번역이 다 돼요. 그죠? 나 저거 선생님 거 강의 좋은데 녹화하면 안 되는데 녹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구글도 손을 놨어요. 너무 저격하니까. 근데 보면 2023년에 강력한 AR 글래스가 다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증강현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글로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AR로 한들 뭐, 그래서 이 구글이 34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350조를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네, 350조. 네, 감이 없죠. 350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증강현실의 예는 항공기를 여러분 예전에는 조립할 때 차 조립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차 조립하는 거, 전체를 다 조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항공기는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항공기를 어떻게 조립하느냐? 고글을 쓰면 이 엔진을 뭐를 탑재하세요? 어떤 거를 조립하세요?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전문가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작업을 할 때 딱딱딱 알려주니까 25%의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오류는 0%. 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항공기 조립이나 차 조립, 이런 기계 조립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컴퓨터를 조립해서 쓸 수 있어요. 왜? 컴퓨터 부품을 주문하세요. 그러면 주문해요. 조립 이거 하세요. 1단계 조립, 2단계 이거 끼우세요. 이거 하세요. 그럼 내가 컴퓨터를 내가 조립할 수 있어요.
자동차 조립을 내가 몰라도 얘가 다 알려줘요. 자, 여기 차체 표면부터 먼저 가져오세요. 그다음 공정, 그다음 공정 이렇게 되는데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류를 만드는 것도,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의료 기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는데요. 가상 공간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 글래스 쓰세요. 보이죠? 자, 요 심장입니다. 갈비뼈 있죠? 여러분 요거 그러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요거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전 세계 의료진들이, 전문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제가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약간은 2D예요, 2D. 입체적이지 않죠. 저만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어쨌든 이런 자료들까지도 다, 자, 간 띄워옵니다. 간이 띵 하고 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간을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합니다 하고 실제로 집도하는 거를, 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주의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상의 세계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실제의 수술도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는 오지 않아도 다 자기 앞에 띄워져 있는 입체적인 표면을 보여주니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김상균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를 하면 가상 세계인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0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현실이 아니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은 지금도 이게 스마트폰을 쓰기가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이 있는데 모든 기능을 다 알아요. 아빠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렇게 되고, 아빠 이렇게 하면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근데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막 눌러봐요. 그냥 어쩔 때는 이게 막 락이 걸리기도 하고요. 예, 자기 핸드폰에 자기가 락을 걸렸는데 번호를 모르실 때도 있어요, 이분들이. 네, 하지만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능들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제가 배워요, 아이들한테. 왜 그런가? 태어날 때부터 이걸 하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빨리빨리 샥샥샥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야,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가상 세계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우리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거기 꼭 들어가야 돼. 뭐 만나서 모이면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뭐 들어가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줌 수업 하는 아이들 그냥 해요. 그러면서 아빠 지나가도 돼. 어떻게? 잠깐 가려놨어. 지나가도 돼. 아이들은 그냥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게 느끼는 감정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기능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게 뭐냐? 옛날에는 일기를 썼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썼을 때 만족감이 있었죠. 근데 이걸 내가 쓰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소통과 공유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내 말하는 걸 읽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거 SNS 보고 누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 왜냐? 사람은 내 걸 읽었다라는 걸 눌러줄 때 그 사람과 소통된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아, 이 사람 나 글을 좋아해 주는구나. 아, 내 글을 읽고 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SNS를 많이 하냐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집회를 가면 제가 보내는 이메일을 받고 있어요. 문자를 받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 듣고 있어요. 아, 거기 그 내용에 도전받아서 저희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목회자예요. 죄인 목회자 그룹들은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 댓글을 잘 달지 않는다. 항상 댓글을 달 땐 제가 댓글을 달지 않는데 처음 댓글을 답니다. 뭐 이런 글은 달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저는 그냥 막 올려요. 막 올리면 나중에 그 글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이 라이프 로깅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단지 글로만 글이 적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입체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더 진화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떠냐면 영상으로 삶을 나누는 기능이 바로 유튜브죠. 유튜버들이 뭐예요? 옛날엔 글로 뭘 캔을 이렇게 따세요. 맛집은 여기 있습니다. 다 블로그로 글로 올리고 사진 올렸잖아요. 지금은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검색 기능과 활용도가 다르다. 네. 자, 우리 10대들은 맛집을 뭐로 검색해요? 10대가 여기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10대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 대구 유성동 맛집, 부산 뭐 서문 맛집 이렇게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10대들은. 20대는 뭐로 검색해요? 맛집을? 예, 인스타로 하죠. 우리 목사님 뭐 20대인 것처럼 빨리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20대는 아니에요. 예, 근데 뭔가 알고 있네요. 여기 20대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와, 네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사님도 인스타 사용하세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도 해? 막 이런 충격을 지금 받고 계세요. 뒤에 계신 목사님은 진짜 그런단 말이야? 이 세상이 네네, 그렇죠. 우린 구석기에 이제 곧 하늘로 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30대는 뭐로 검색하는지 아세요? 30대, 40대, 예, 페북으로 검색해요. 페북으로. 네. 그리고 50대는 뭐로 검색하는 줄 아세요? 예. 네. 50대는 네이버, 40대는 네이버, 40, 50대. 그다음에 50, 60대는 다음으로 검색해요. 그러면 50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 다음으로 하는데.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뭘 한 줄 아세요? 뭘로 검색하는 줄 아세요? 전화로 물어봐요. 나 여기 왔어. 그래, 어디야? 안 들려. 안 들려. 그래, 끊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검색을 안 하시고 전화로 물어봐요. 예. 그렇죠? 이게 세대만의 다른 건데 이제 앞으로는 다 어떻게 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캔 따는 거를 설명서는 그냥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버려요. 그죠?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 국어 과목이에요. 국어 과목. 어떻게 그 긴 지문을 몇 개의 질문을 몇 분 안에 풀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는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설명을 해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뇌가 게을러져요. 나중에 내가 게을러져서 읽는 거는 뭐예요? 내가 글밥을 가져와서 이해를 시켜서 내가 가져가는 기능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은 글을 읽는다? 그럼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유튜브는 길어봤자 젊은이들이 클릭하는 건 3분 요 정도만 클릭을 해요. 여기에 30분이 있다? 절대 클릭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다. 내가 이걸 클릭할 바에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제가 어제 3시간가량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회를 했는데 다음 세대 하면 그냥 알아서 집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 세대는 어때요? 강의가 좋으니까 들을 수 있죠. 근데 다음 세대는 3분 이상은 클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하냐면 3분짜리를 10개를 만들면 30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하면 이거 괜찮네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가면 어떤 프로그램도 3분씩 나눠놔요. 3분씩.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광고를 보더라도 내가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데 30분짜리를 올려놓으면 이거는 패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틱톡이라는 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1분이에요. 1분. 그래서 어떤 분이 뭐 4분 설교, 뭐 5분 설교 요약 이런 건 다음 세대는 클릭도 안 해요. 다음 세대들은 1분 설교 정도 돼야 뭐 짧으니까 뭐 들어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분 못 들어 5분 못 들어요. 예. 1분에 익숙해진 세대. 그래서 틱톡이 이게 될까 그랬는데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인스타도 59초 올릴 수 있도록 1분 이하로 올릴 수 있도록 했죠. 인스타도 뭘 만들었어요? 릴스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유튜브가 뭘 만들었어요? 쇼츠라는 짧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통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긴 영상이 통하는 세대가 됐는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도 바뀌고 있고 유튜브나 미디어도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로깅이란 거는 뭐냐면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매일 15억 명이 페이북에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인스타나 페북을 하냐?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있었는데 그 열심히 했거든요. 미니홈도 꾸미고 음악도 하고 도토리도 사다가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내 도토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비극을 경험한 뒤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페북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 야, 내가 싸이월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거 다 하늘나라로 갔어. 이것도 하늘나라로 간다. 난 안 한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역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니? 그러니까 애들이 예, 교회 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 세계를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예전 교수님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면서 이게 사역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역적인 측면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5천 명이 넘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동반자,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하는구나 좀 알 수 있죠. 라이프 로깅의 이 소셜 네트워크나 미디어를 사용하면 인간의 뇌는 40%가 급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글을 읽지도 않고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사람은 얘는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내 아픔을 알겠지. 전혀 몰라요. 나의 상처를 알겠지. 나의 기쁨을 알겠지. 전혀 몰라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오독이 많아진다. 40%는 빨라지지만 40%의 진정성 있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라이프 로깅의 문제라는 거죠. 이 뇌를 보시면 시각이 후두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나 어떤 미디어를 많이 하면 여기 후각만 발달이 돼요. 후각만 발달이 되면 어떠냐면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게임하면 급해져요. 급해지면 뭐예요? 지금 빨리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전두엽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작용을 해야 포유류가 되는데 이 후두엽만 발달이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파충류의 뇌가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파충류 뇌들이 되게 많아요. 먹을 거 찾고 게임하고 먹을 거 찾고 자고 파충류의 기본적인 욕구들만 그냥 보고 끝나고 공부해 그러면 저를 죽이세요. 전 미디어 보는 게 편해요. 그게 중독이거든, 중독. 그래서 뇌파를 딱 검색해 보니까 이 미디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앞에 전두엽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보고 끝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도 마찬가지로 빨리 사람들이 내 걸 읽는 것 같지만 대부분 글을 읽지 않고 좋아요만 누르고 끝나버린다. 그런 문제점들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 자, 라이프 로깅의 문제점은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을 쓴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 인스타 가서는 내가 굉장히 맛있는 거 먹은 척, 좋은 생활을 하는 척 하고 가면을 쓰고, 페북에서는 또 페북의 이미지를 또 만들고, 유튜브에서는 또 유튜브의 이미지를 만들고, 현실에 와서는 또 내 가면을 또 쓰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어디에 로그인 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체가 마구마구 다중 인격이 되는 거예요. 멀티 페르소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나 자신이 인격이었고 나 자신이 나였는데 이제는 여기 현실에 나와 저쪽에 들어가는 로그인한 것에 이 인격체가 달라진다. 남자들은 이걸 알아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네.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얼굴인데 21살? 와, 진짜 동안이시네. 저도 동안이거든요. 얼굴이 동그래서 동안인데 굉장히 젊으신데,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군복만 입으면 짝다리를 짚고서 자꾸 옛날에 했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모자를 삐뚤어 쓰고 싶으면서 막 일탈하고 싶고 뭔가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양복을 입으면 사람이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근조근 움직이고, 밥을 먹더라도 혹시나 뭔가 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를 입는데, 그냥 편한 옷을 입으면 앞치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뭐 빨 거니까 괜찮아요. 왜 그러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거, 사람을 대할 때도 양복을 입으면 그 양복에 맞는 말투가 나와요. 그죠?
사장님 그러면은 날 사장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사장의 말투가 나와요. 그런데 야 이놈아 그러면 막 나와요. 나도 욕이. 왜요? 난 이놈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인격체로 대우를 받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멀티 페르소나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얘가 옛날에 엄청 착했는데 근데 게임하면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멈추면 공격을 하다가 엄마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인격체가 바로 이쪽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라이프 로깅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 라이프 로깅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암흑 효과가 사라지게 하는 게 사실은 가상세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우리는 계산할 때 나는 하나도 맞출 수 없는 존재인데 9개나 맞췄구나. 90점을 맞았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100점 만점인데 마이너스 10점. 그래서 나는 90점.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죠. 너 왜 틀렸어? 나 90점 맞았는데 너만 90점 맞은 거야? 이번 시험이 쉬운 거 아니야? 다음엔 더 잘해야 돼. 100점이 목표니까.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땅을 얻었어요. 난 여기 땅을 얻을 수 없는데 땅을 내가 얻었어?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사람들하고 친구를 만들었어? 이 모든 게 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왜? 암흑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인스타로 아무리 친구 추가를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순간 암흑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빨리 집에 들어와. 다 검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제 페이스북에 친구를 추가해서 제가 눌렀거든요. 제가 글을 올리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진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어릴 때 사진을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얘가 옛날에 이랬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어요. 네, 현실의 혈연 관계는 끊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네, 큰 누님이 제 인스타에 친구로 들어와 있는데 친구인지도 모르고 친구였는데 그래도 큰 누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살려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암흑 효과가 없게 된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해서 만들어낸 메타버스인데요. 자, 거울 세계의 예는 구글 어스 아까 얘기했죠. 네이버 맵, 에어비앤비 이런 게 다 현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다 모아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배달의 민족도 식당들이 많은데 그 식당들을 한꺼번에 치킨 그러면 쭉 뜨죠. 예, 내가 먹고 싶은 튀김 그러면 쭉 튀김이 뜨죠.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업랜드라는 부동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구글 어스의 기반으로 업랜드가 땅을 사는 사이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카카오 유니버스, 그다음 줌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게 가능하네, 편리하네, 도움이 되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구글 어스로 여러분들이 딱 내가 예를 들어서 신해산을 보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싶다. 갈 수는 없지만 거길 가면 딱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가상 배경으로 그거를 딱 캡처해서 내가 가상 배경 뒤에다 놓으면 내가 마치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 세계이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거울 세계란 건 뭐냐면 1996년에 이탈리아 신경 심리학자 자코모 리졸라티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원숭이가 이걸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원숭이가 자기도 먹고 있는 척 느끼고 입맛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쟤도 거기에 바나나를 껍질을 까면 자기도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울 신경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상 세계라는 거는 가짜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있는 것처럼 뇌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가짜로 웃어도 엔돌핀이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뭐냐면 난 웃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웃으세요, 박수 치세요, 웃으세요. 그럼 아하하 웃는데 난 하나도 안 웃겨. 근데 내 뇌는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가 그런 거예요. 가상 세계에 들어갔는데 인간의 뇌는 이게 진짜라고 반응하고 게임을 할 때 나한테 오늘 피해야 돼 이런 게 다 거울 세계의 하나의 단면을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도 실현시켜서 그걸 현실감 있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상세계는요, 신세계 소통 놀이인데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놀이를 중요시 여겨요. 현실 세계는 재미가 없잖아요. 가상 세계는 너무 재밌어요. 현실 세계는 소통이 잘 안 돼. 아빠, 엄마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가상 세계에 가면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놀이 할까? 거기 안에서는 가족놀이를 하고, 여기서 캠핑 갈까? 거기서 소통하고 놀이하고, 그러면서 신세계를 경험하는 게 바로 가상세계의 맛이라는 거예요. 아바타를 통해서 입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 눈이 너무 작아, 코가 너무 낮아, 예를 들어 귀가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인물을 만드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선하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상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땅을 뭐 3만 원이라고? 나 거기 건물 하나 자그만 거 하나 살래. 그래서 샀는데 난 부동산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게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게 된다. 가상세계는요, 월드 오브 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세컨드 라이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중학생인데, 목사님 제가 고기 뷔페 살게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저 게임 좀 합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게임을 조금 몇 시간 하더니 10만 원을 그 당시에 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 당시에 고기 뷔페가 한 10,000원밖에 안 냈거든요. 애들 고기 뷔페를 다 먹으면서 야, 너는 어떻게 게임을 하는데 이게 돈이 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게임을 좀 합니다. 제가 공부는 포기했고 이 게임으로 돈을 좀 봅니다. 거기 아이템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아이템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요. 가상 세계에서의 아이템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돈으로 사는 경우가 지금도 많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목사님 제가 게임 좀 하고 우리 간식 제가 식사는 제가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신앙은 없었는데 돈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리니지의 검 이런 좋은 아이템은 3억 가까이 한대요. 3억 가까이.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게임인데 3억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좀만 해갖고 아이템들을 늘려가면 나중에 판매가 일어나는데, 그게 리니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는 어린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도 어린아이들이 하는데 평균 나이가 16세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버는 게 1억, 10억,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달 150만 원씩 버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에 3배 정도 더 많이 한다. 넷플릭스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의 16배의 시간을 이런 가상 공간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로블록스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를 짓고 뭘 활동을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미국 청소년의 60%가 들어와 있다. 10억을 버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다. 가상세계에서의 대학교를 순천해양대학교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방을 만들어서 가상세계에서 거기서 입학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와버린 메타버스. 우리가 X세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자랄 때 X세대라는 얘기가 나왔고, Y세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왔고, Z세대라는 것은 밀레니엄쯤에서 Z세대가 나왔고, C세대라는 것은 코로나 전 이걸 C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를 우리는 X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얘네 도대체 뭐냐? X, 알 수 없는 종족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Y라는 것은 얘네는 조금 순종적인 것 같아. 예스 가까운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 Y세대. 그 다음에 Z세대라는 거는 밀레니움쯤에 밀레니움 MZ라는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 세대들이 나타나고 C세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탑재되어서 태어나서 바로 사용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런 C세대의 특징이 뭐냐? 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 미디어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1초에 영화가 28프레임, 30프레임이란 얘기를 해요. 1초에 우리는 하나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28번, 30번의 이미지들이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많이 보면 아이스크림 광고를 뭘 받느냐에 따라서 집는 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하는 게 그만큼 이미지가 강하게 나한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1초에 72번 가상세계에서의 어떤 것들 증강현실로 보는 것들이 1초에 72번이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G 시대, 그러니까 6기가 시대, 하나의 고글에 2기가, 4기가,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보는데 4기가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4기가, 8기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8기가, 16기가의 기가에 되는 거를 한 이미지를 볼 때 입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상세계로 본 친구들이 현실 세계는 현실로 오히려 느껴지지 않은, 이게 가상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사진이 더 이쁜 거예요. 사진이 더 깨끗한 거예요. 사진이 더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인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의 입체감보다 이 안의 입체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6기가로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그만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안 되는데 그거를 더 증강해줘서 보여주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 가상세계에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 들어가냐? 다음 세대 실험을 했는데요. 자, 집단 A에게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도는 실험. 예,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돌아요. 집단 B에게 흰 벽만 바라보면서 실내만 도는 시험. 그리고 집단 C에게 실내에만 가만히 있겠어요. 자, 여기서 누가 가장 현실감을 많이 느낄까? A와 B는 현실감을 느껴요. 왜요? 휠체어를 타고 돌았죠. 시뮬레이션이지만. 그죠? 근데 C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죠. 그러면 여기서 B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현실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A는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돌았죠. 휠체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B는 흰 벽을 보면서 실내를 본 것이 누구의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한번 내가 해서 간 곳을 기억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누가 운전해 줘서 어디를 갔다 온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할까요? 내가 운전을 하면 운전이 서툴든 뭐하든 다음에 올 때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내가 턴했지. 아, 그때 놓쳐갖고 내가 그때 여기서 고생을 했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흰 벽만 내가 스스로 갔다 왔던 것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상세계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간을 볼 수 없잖아요. 전사님 간 좀 봅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가상현실로 간이 이렇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교육을 하면 그 입체적으로 나한테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의 시뮬레이션도 되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 유튜브는 지고 메타버스가 오는 거는 자 1D, 2D, 3D, 3D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온라인 교회, 무슨 온라인 사역, 뭐 온라인 접속 이런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들으면 놀고 있네. 저 구석기 인간들 무슨 온라인? 뭐? 아니에요. 왜냐하면 3D를 경험하면 2D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경험한 사람이 폴더폰 쓰라고 하면 쓸까요? 쓰는 사람도 있죠. 편하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카톡하고 싶은데 폴더폰으로 카톡도 안 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인터넷 바로바로 하면서 저장하고 다른 기계랑 연동해서 여기서 썼다가 여기서 파일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갑자기 이거 사용하세요. 무료로라도 사용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들은 유튜브는 앞으로 지고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자, 메타버스에 빠져드는 흐름과 그의 방향성을 보면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가수가 있어요. 이 에픽 게임즈라는 포트나이트에서 유명한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합니다. 이 트래비스 스캇은 래퍼인데요. 이 사람이 3일 동안 5번 공연을 하는데 그 수익이 200억. 이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1230만 명이 동시에 뭘 관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동시에 접속이 1230명이고 3일 동안 5번에 접속한 사람이 4580만 명이에요. 4580만 명이 이 관람을 보고
들어온 수익이 200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5일 동안 공연을 하고 200억을 현실 세계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1,000만 명만 모여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4,580만 명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 BTS도 위버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공연 시에 75만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메타버스에는 가공, 인물, 가수가 등장해요. 블랙핑크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씩의 아바타가 있어서 그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공연하고 그 친구들도 인기가 많아요.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기업 루비통 여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구찌 여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나이키 신발 제페토의 사람들은 2억 명이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500만 개의 이상의 신발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500만 켤레를 쌓아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시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 클릭 집으로 가는 걸로 이게 바로 이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강현실에 투자하는 기업 마크 주커버거가 2014년에 이미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에 최첨단 VR을 선보이려고 하는 구글, 삼성도 뛰어들고 있다. 자, 메타버스 산업의 요소는 첫 번째 인프라라는 거는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그 위에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 번째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 세계도 그렇고 가상 세계도 그렇고 요소는 똑같아요. 현실 세계도 인프라가 중요해요. 여기 공간이 있죠. 이 교회 공간이 바로 인프라라는 공간을 만든 거죠. 플랫폼이 뭐예요? 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플랫폼이죠. 거기에 대한 컨텐츠는 뭐예요? 강사가 메시지와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온라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이게 필요한 것처럼 가상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누가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는 현실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 래퍼가 랩을 잘하면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도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도 래퍼인데 한 명도 팔로워가 없는데 가상 세계에서 팔로워들이 막 1,000만 명 들어오냐?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컨텐츠. 내가 뭘 잘하느냐? 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잘 되는 이유는 NFT라는 암호화폐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만들어지는 화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은 핸드폰이었지만 제가 쓰면서 뭔가 입혀지고 기스가 나고 제게 됐잖아요. 이거는 누구 거와 다른 제 핸드폰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NFT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이 제품은 7만 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폰하고는 똑같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저장돼 있는 거, 여기에서 사용됐던 앱들, 뭐 효과적으로 기록했던 것들, 이거는 순수한 가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NFT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은 가치가 있겠죠. 그거를 NFT로 이거는 이 그림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그림이 없는 원본입니다라는 원본의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이게 NFT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게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NFT는 디지털 자산인데 예전에는 무한 반복했어요. 무한 전송해도 되고 이게 무한 복제가 됐어요. 근데 NFT로 딱 찍는 순간 넘버링이 만들어지면서 무한 복제도 돼요. 전송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본에 대한 가격은 추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T는 유일성, 진위성, 소유성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트위터 여러분 아시죠? 그 첫 트위터를 딱 올렸던 그 사람의 것이 디지털화돼서 판매가 되는데 판매가 됐던 가격이 얼마냐면 26억이에요. 이 처음 트위터의 가격을 딱 디지털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화가가
5,000일 동안 5,000개의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디지털화했어요. 그 가격이 약 770억 정도 돼요. 여러분, 화가가 내가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은데, 그거를 내가 디지털화해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가치를 자기가 매겨서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들은 여기에서 노점으로 할 수도 없고 미술관에 전시할 필요도 없고 그걸 만들어서 메타버스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나의 그림은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전 1억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하고 원본은 삭제. 여기 현실 세계의 그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디지털에 있는 이게 원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에는 새로운 인물도 나와요. 홍보 연예인, 수학. 예, 왜 연예인을 쓰지? 왜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쓸까?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돼요, 스캔들에 연루돼요, 뭐 도박에 연루돼요. 그럼 어떻게 소수사랑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연예인의 했던 모든 것들은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런 인물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팔로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하면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상품에 대한 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훼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 때문에 이런 가상 연예인들을 만들어내요. 자, 진짜 사람일까요? 가짜 사람일까요? 네, 인플루언서예요. 이미 팔로우가 엄청나요. 네, 이 사람이 연예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 제품을 홍보하면 이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네, 현장에 없지만 현장에 촬영을 하고 거기다가 메타버스 인물을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옆에서 예, 제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예인을 만들어내고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기업 정치인들도 여기에 뛰어들죠. 네, 트럼프와 경합을 붙었던 바이든이 모여라 동물의 숲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자, 메타버스에 왜 우리가 뛰어드느냐? 이단들은 엄청나게 뛰어들어요. 여러분 팟캐스트 아시죠? 그걸 만들었을 때 이단들이 다른 종교들은 다 뛰어들었어요. 1위 불교, 그리고 2위 5위 신천지, 3, 4위 뭐 이단 종교, 이상한 종교. 근데 기독교는 하나도 없다. 유튜브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구원 치면 1위에서 5위에 뜨는 구원에 대한 내용은 다 이단 거예요. 우리는 왜 유튜브를 만들어도 팟캐스트를 만들어도 뛰어들지 않는데 이단들은 메타버스 세계가 열리면 이단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1D, 2D 거기에만 이단들은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3D에 이단들은 가서 많은 사람, 수억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뛰어들 것 같아요? 이단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는 3D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포기. 온라인 교회도 포기. 메타버스도 포기. 나는 현실 세계만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사역일지. 그래서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교회, 메타버스 교회학교란 책이 김현철 목사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온라인 사역과 메타버스에 어떻게 우리가 또 뛰어들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좀 주는데요. 메타버스가 그렇다고 해서 다 좋냐? 아니에요. 이슈가 블라인드 스팟이죠. 블라인드 스팟은 여러분 차량을 운전할 때 이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에서 잡히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우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메타버스 시대에도 안 좋은 요소는 있다. 첫 번째, 일자리 잃어버려요. 2030년에 대기업 500개 중에 반이 날아간다, 사라진다 얘기했어요. 3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 여러분들 톨게이트에 옛날에 일하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하는 분도 있지만 없는 하이패스가 있죠. 근데 어떤 데는 하이패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만 이렇게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것도 없이 하늘에 그냥 뭐 바만 있거나 근데도 정산이 돼요. 왜 뭐냐면 이게 바로 인력들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자꾸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하죠. 우리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왜 이거 하냐? 말은 맞는데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져요. 택시 기사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요 택시 기사가 차는 있는데 내가 탁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주소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정산만 하면 사람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율주행으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세계가 돼요. 제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역에 도착해서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 택시 기사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택시 기사도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이분은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트럭 운전사 임금이 되게 높아요. 근데 트럭은 가는 곳이 맨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화물 트럭은요, 그냥 고속도로에 딱 올리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트럭 운전사들을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운전은 골목길도 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트럭은 항상 가는 곳이 여기서 저기, 저기서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트럭 임금이 높잖아요. 그럼 자율주행하면 트럭은 있는데 운전사 임금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여러분, 초밥집에 초밥을 기계가 만드는 거하고 사람이 만들 때 밥알수가, 기계가 만들면 밥알수가 똑같아요. 실제로 지금 초밥을 기계가 만드는 초밥집이 있거든요. 밥알수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들면 1분에 10개를 만드는데 기계가 만들면 1분에 20개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20개를 만드는 사람을 쓰고 싶으세요? 10개를 만드는데 늦게 오고 피곤하고 사장한테 대드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기계가 초밥을 더 전문적으로 더 만드는 것으로 시대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예전엔 카운터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로 펀치하고 안 될 경우만 사람이 와서 도와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력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네. 그래서 그 세운북수에서 신춘문예 작품 전시, 작품전을 했는데 거기에 글이 좋아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 당첨 이렇게 그 우수상 이렇게 받았던 글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글이 AI 목사예요. AI 목사 글이.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을 청빙한 거예요. AI 목사예요. 이 사람은 반복되어진 설교 내용을 하지 않고 모든 신학 자료와 책들을 잘 조합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베이스로 상담을 해주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다음에 상담할 때는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 AI 목사는 문자를 정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 보내주는 거예요. 이 AI 목사는 상담을 하는데 여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위협하거나 여성이 힘들게 하지 않고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AI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세운북수의 신춘문예 그 문학 작품전에 전시 출품하는 거에 사람들에게 신청하라고 해서 그 모았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상담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제가 대구에서 10년 사역할 때 거기 혁신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컴퓨터에다가 뭘 하냐면 1대1로 언어를 가리키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리키고 체크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말하면 체크해주고 얘가 필요한 거는 의문문이 얘는 약하구나, 얘는 관계사가 약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자 오늘은 이 단어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발음 다 좋네, 다 좋아, 자 집에 가세요, 이런 교육을 받고 싶겠어요? 1대1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 4차 혁명 메타버스 때는 이미 메타버스에서 학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는 25만 원인데요. 여기 들어오면 10만 원에 모십니다. 자, 학생들 1000명까지 선착순 받겠습니다. 강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배울 분은 25만 원, 저기는 10만 원. 그럼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 절로 들어가겠죠. 나중에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물 다 씁니다. 네,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 총무 아무도 필요 없어요. 자율 결제. 여러분들 결제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제한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제되어 있군요. 들어오십시오. 자동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냈느니 안 했느니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안에 다
게더링 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상세계에서 학원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미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 그랬는데 초인이라는 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낙타, 순종하고 인내하는 낙타, 그 다음에는 화도 낼 줄 아는 사자, 그 다음에 초인이 되는 것은 아이의 모습을 가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사자, 뭐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있지만 순전한 아이가 되기는 어렵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 메타버스 도전인가 도피인가? 어떤 사람은 이 메타버스를 도전으로 삼아서 내가 음악을 하면서 여기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메타버스 가상 속에 가서 한강 공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를. 그렇게 해서 도전할 수 있다나 이 공간은. 그런데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하러 가고 누군가 이상한 사람 만나러 가고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거대한 손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는 여러분 아마존이 어떤 기업인 것 같아요? 책을 파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딜리버리하는 기업 같아요? 다 하지만 사실은 이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해서 저장 공간을 대여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자기네의 13%에 해당하는데 이 13%가 그 기업의 순 매출의 몇 프로냐면 67%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팔면 물건에 대한 재료값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공간을 대여하는 거는 어때요? 이미 공간이 있는 거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3%밖에 나가지 않지만 이게 자기네 전체 매출의 67%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이요. 이런 클라우드 저장의 시장에서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 구글은 4.2, 알리바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만들면서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뭐를 하냐면 결국에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되진 않는다. 독점이라는 것은 항상 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자, 게임 기업들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까요? 중독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는 이런 창조 속에는 무질서가 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는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땠어요? 예, 흑암이 있었고 무질서했죠. 메타버스가 지금 그래요. 메타버스 안에는 경찰도 없고요, 상당사도 없고요, 누군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서부 개척 시대예요. 예, 돈이 되지만 거기에는 인격이 있을 리도 없고 거기는 자기 아바타로 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늑대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여자 아이가 메타버스 안에서 유린을 당하게 되고 현실 세계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메타버스 안에 움직이는 건 돈, 인기를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이크 페이스예요. 진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의 부재가 일어나고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축전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가족이 서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와 있는데 엄마는 스마트폰, 아빠는 탭으로 또 가족의 누구는 컴퓨터로 각자 다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회가 앞으로는 도래한다. 이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버스에 있는 한 버스 안에 있는데 다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게 그대로 재현이 된다. 이게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는 어디로? 영성의 세계는 어디로? 자, 이런 메타버스는 헬스, 교육, 의료, 유통 다 갑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우리가 PT를 받아요. 그럼 헬스장에 가야 되잖아요. 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거기에 헬스장이 있어요. 강사가 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군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헬스를 교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같이 맨손으로 체조합니다. 여러분들 1kg짜리씩 10kg짜리씩 다 준비하셨어요? 아, 준비 안 하셨네요. 준비해 오세요. 네,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바타를 만들고 자기가 그 자신의 존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의 신체를 바꿔요. 내 신체를 막 바꾸기 시작하고 내 인격이 이제는 사람들을 속여도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저는 학자인데요. 저는 연예인인데요. 몰라요. 비인격적인 성향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진짜 현실과 가상 세계가 뒤바뀌어요.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게임이 자기의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누리는 인기, 여기서 누리는 돈, 이게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성의 세계는 어디로? 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웨이드예요. 이 게임 안에는 파시발이라는 해커의 역할을 하고, 이 가상 세계에서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오아시스라는 세상에서 이 만든 사람이, 창조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자기 후계자에게 열쇠를 3개를 얻게 되면 그 자기가 이 기업을 물려주고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걸 거머쥐게 되거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오아시스를 자기가 얻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다,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오아시스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누구도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목데이, 목회자는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좀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화요일, 목요일 날, 지금 목요일 날 여기 있었죠, 제가. 하지만 어쨌든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역시 가상 세계에 너무 많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세계가 파괴된다. 내 건강이 파괴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딸들이 하암주인데 이 영어를 배우는데 게임으로 배우는 그 영어가 있어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게임으로 하는 영어인데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러닝하는 게 있어요. 러닝. 그래서 몇 개의 지점을 가면 이제 통과하면 또 다음 미션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영어 게임이에요. 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막 달리더라고요. 달리는데 저 달리는 게 실제로 나는 달린다고 여기지만 내 다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기서 쟤는 달리고 있는데 나는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는 볼링을 치고 있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신체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신체는 더 퇴화되게 돼 있고 건강하지 않게 되고, 내 인격은 내가 멀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나의 인격성과 나의 영성은 더 퇴색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나 공부 좀 해, 나 좀 이뤘어, 나 좀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줄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 교회에 우리는 싸이월드가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싸이월드가 왜 망했냐면 싸이월드는 미니홈도 꾸미고 도토리 경제도 있었어요, 거기도. 근데 뭐냐면 연동이 안 됐어요. 핸드폰과의 연동, 다른 것과의 서비스 로그인이 다르게 로그인 돼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는 하나가 로그인되면 다른 것과 마구 연동이 되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카톡으로 로그인하세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세요. 나 계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탁 누르면 바로 연동이 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시대에 저쪽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세계입니다. 가상 세계는 사탄들의 모임들, 저것들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해, 저런 것들은 다 불구덩이에 불쏘시개가 돼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폐쇄성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회는요, 물고기가 모인 곳에 가야 되죠. 어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는데 사람 있는 곳에 안 가. 저기에 2억 명이 있고 3억 명이 있는데 저기 길거리에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놀이터에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에 가면 애들이 넘쳐나요. 너무 많아. 거기 가서 얘들아 힘든 거 있으면은 여기 클릭하면 초코파이 집으로 도달해. 그래서 애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이 초코파이를 누구한테 나눠주죠? 누구한테 나눠주죠? 주님, 주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약한 거야. 이 게으른 종아. 저기 가면 되는데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낚시를 해요. 이 호수에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 호수와 이 바다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진정한 어부꾼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낚시를 하리라.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물고기가 저쪽으로 온도의 변화 때문에 저쪽으로 위로 올라갔구나. 내가 1km 정도 지점을 올라가서 낚시를 해야지. 이게 어부꾼일까? 낚시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과가 옛날에 청송사과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서 청송사과보다는 그 윗지방의 사과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익어지는 지점과 그 당도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사는 세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는 세계였다면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대인데 나는 이 온도에 있을 거야, 이 단계에 있을 거야. 이 고수하는 게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다. 교회와 선교회는 시뮬레이션을 고민해야 돼요. 자, 집단 A에게 시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결과를 보고해 줬어요.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집단 C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을까? 1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쳐보는 시뮬레이션 하니까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은 거예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가상세계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거절이구나. 그럼 현실 세계에서 내 노래를 조금 더 연습해야지. 내 악기를 조금 더 연습해야지.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사역할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현실의 세계, 온라인 세계. 이건 저물고 있고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케어하고 상담하는 거, 중독, 우울, 상처에서 치유, 회복, 양육, 교육, 훈련, 교육, 선교 함께하여 공존하는 거,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듯이 메타 영혼들, 거기에 떠도는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면 영혼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예. 교회 목회자, 선교사, 지도자는 어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저 메타버스의 초월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초월의 세계로 우리가 메타라는 초월, 버스는 유니버설, 세계라는 거잖아요. 유니버스라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는 또 성육신, 우리의 성육신을 해야 된다. 자, 메타버스의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게임 인류를 썼던 김상균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게임을 너무 터부시하고 너 게임 중독자야.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왜 게임하는데? 게임하면 뭐가 재밌어? 요즘엔 어떤 게임이 재밌는데? 이렇게 다가가 주면서 혹 너 중독이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야 너는 게임 중독자야. 넌 요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돼. 넌 그런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동시성, 예측 불가성,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대의 특징은 FOMO라 그래요. Fear or Missing Out. 자, 두려워하면서 내가 혹여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더 메타버스에 갈 수밖에 없다. 왜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까?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열었다가 안 되네? 접어야지. 구독자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 접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뒤처지는 거, 소외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세계 안에서 선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던져야 돼요. 거기에도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거든요. 메타버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칠 수 있고요. 조직적으로 연합적으로 이 세미나를 연합적으로 한 것처럼 메타버스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저기다 할 필요 없어요. 야, 우리는 제페토에서 하자. 우리는 로블록스가 핫하니까 로북스로 가자.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연합적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그게 메타버스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한다고 여기다가 하고 저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막 100군데 하나요? 딱 한 군데 하잖아요. 그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난 음악이니까 난 음악적으로 한 군데. 나는 부동산 투기에 여기에 관심 있으니까 내가 메타버스의 땅을 다 사리라.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한테 10억이 되는 가치의 땅을 하나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음 세미나 때는 부동산 건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건물값이 1억인데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에 이게 1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겠다. 연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와 케어. 왜냐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할 때 도파민,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와요. 공격성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저하하냐면 불안 상태를 억제하는
코르티솔이 저하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불안감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염려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투자하다가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뭐 가상세계니까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관찰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강의를 했는데요. 한 5분 정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시고 온라인으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소통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전엔 세미나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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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예,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듯이 이런 곳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기업은 이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길 것인가. 지금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위버스라는 가상 공간인데 그 BTS가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90%가 다음 세대고 90%가 외국인들이고 10%가 국내 아이들이에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선교를 한다. 그럼 여기서 교육 선교를 한다? 그럼 메타버스 안에다가 교육 선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교육 선교, 왜냐하면 여기보다 가상 공간에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편해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오는 것보다 이 게더링 룸을 만들어서 너희들 출석해, 그래서 들어와서 그 가상 공간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거기서 설교를 듣고 가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음 세대는 되게 익숙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학마다 동아리가 잘 모여지지 않는데 이제 동아리를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동아리 여기 모이세요.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처에 가면 얼굴 화면이 딱 떠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누고, 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떨어지면 얼굴이 또 안 보이고 저쪽의 사람 또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나를 유령으로 만들어 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걸 단지 그런 용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교 목적, 교회적인 목적으로도 이 공간을 사용하면, 줌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원래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막 기업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온라인 교회, 온라인 사역을 이제 메타버스 교회, 메타버스 교육, 선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의료 같은 거 말씀드리고 항공 조립 같은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더 현장감 있게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집회도 저는 내려오지 않고 저 위에서 같이 줌이라든가 어떤 고글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서로 나누고 거기서 기도회 하고 거기서 피아노 치고 거기서 음악 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메타버스 세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확실한데,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도 교회가 정말 지금은 혐오 대상이 되고 비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에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공간을 꾸며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올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의 네.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전에 초대교회 때도 교회는 혐오를 당했고요. 우리 조선 초기에 우리 조선 말 뭐 다 기독교라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부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
전부터 이 믿는다라는 건 쉽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도 교회는 혐오스럽고 안 받아들인 사람 안 받아들이고 온라인으로도 안 받아들인 사람 안 받아.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온라인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안 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들도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나도 신앙이 있는데 어디다 11조 할까 어디다가 내 재능을 기부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떠돌다가 교회가 보여요 여기에 한강에 교회가 있네 전 뭐야 뭐 하는 거야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네 나도 앉아 있어 봐야지 설교가 좋네 사람들이 얘기하네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 놀다가 또 다음에 또 편하게 오세요 네 그래요 하고 가면 그 사람은 한번 예배 드리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게 사역이죠. 어차피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하고 어차피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안 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까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메타버스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이 현실 세계, 온라인 세계, 메타버스 다 저희들이 이 아날로그가 끝나고 디지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공존하듯이 이 세계 가운데 우리도 성육신화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주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